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전화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오! 네. 소송 심리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있죠. 요건 심리는 소송 재판 단계라고 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고 한다?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법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의 적부에 대한 심리, 적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 소송 요건을 갖추면은 어디로 넘어가요? 본안재판 넘어가지? 본안재판 넘어가면 뭐든지 간에 본안 판결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안 판결의 전제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예요. 소송 요건에는 방금 우리 배웠던 변론주의 있죠. 주장과 입증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기억하세요. 기준을 세우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하지만 이럴 땐 있어요 라는 얘기는 그건 문제 풀 때 나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과 입증이라는 문제는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행정심판 절치주의나 협의 수익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했죠. 우선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다시 또 문제 풀 때 되면은 그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예외가 존재한다고요. 예외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소송 요건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를 들어가는 거죠. 본안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야. 소송물을 고려한다면요, 우리 취송에서의 본안 요건은 뭐죠? 처분이 위법해야 됩니다. 처분 이코로 위법이죠. 처분이 위법하면은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본안 요건입니다. 앞에는 소송 요건, 여기는 본안 요건. 이 본안 요건을 갖추면 무슨 판결이 나온다? 인용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인용 판결의 전제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안 요건을 갖춰서요, 처분이 위법이면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겁니다. 원고 주장이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생각하시면 돼요.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취소해달라고 한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본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부당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당, 부당, 당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위에는 적법, 부적법, 여기는 정당, 부당. 그래서 위에는 적부에 대한 판단, 밑에는 당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위에는 본안 판결의 전제사항이 소송 요건이고, 여기에는 인용 판결의 전제사항이 바로 본안 요건이 되는 것이다. 비교했죠? 그 다음에 심리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심리 범위는 과연 법원이 어디까지 심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거 있죠. 청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A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B 처분을 취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거는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 벗어난 거야. 그럼 이 불고불리 원칙,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A 처분에 대해서만 고했잖아요. 그럼 B 처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 겁니다.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이거는 처분권주의에 있어서의 소송물 부분하고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범위에 있어서의 불고불리 원칙은 심리 원칙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고불리 원칙을 그냥 처분권주의라고 그냥 불러요. 그냥 부릅니다.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A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B 처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취소하고 하는 건 할 수 없다는 말이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말해도 말이 맞는 거고, 처분권주의라고 해도 말이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분권주의의 내용을 불고불리 원칙이 사실상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에서도 우리 법원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도 행정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뭐만 하냐면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만 해. 법률 문제. 그러니까 이게 법상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심,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심. 그러면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는 사실인가에 대한 것은 누구 말을 믿어요?
행정부 말을 믿어요. 예, 행정부 말을 믿고 그걸 법원이 판단 내리질 않습니다. 그럼 행정부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너무 유리하죠.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행정부 말을 그냥 전적으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A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런 A라는 사실이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증거를 행정부 쪽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선은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 내리지 않고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내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직접 심사를 해요. 지난번에 뭐 깔때기 갖다 놓고 막 깔깔깔깔깔깔 해놓고 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딱 봤더니 0 이런 경우, 그치? 시끄러워서 멈춘 거예요. 전 시끄러운 걸 아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하고 시끄러운 거하고. 네. 우리는 사실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하죠. 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도 심사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량행위는 자유재량행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재량행위에는 어떤 한계도 없고 어떤 의무도 없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위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위법은 뭐라고 했지? 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재량행위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한 행정부의 자유재량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자유재량인 이상 행정부한테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아무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재량행위 영역에는 위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정법은 재량 축소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법의 역사는 재량 축소의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의 27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27조에 뭐라고 했어? 재량행위에서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재량행위 취소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은 재량행위에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고, 재량행위에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재량행위에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의무, 위법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심리 원칙, 당사자주의가 원칙이 되고 직권주의가 예외로 달라붙게 됩니다.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26조에 있어요. 이런 건 민사소송에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단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너와 나의 문제. 어떤 문제? 내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5억을 빌려줬어요. 좋겠죠? 5억을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다면. 5억을 빌려줬어. 전 5억 1,000원이 있으면 5억을 빌려줘요. 신기하네요. 너무 세다. 금액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1,000원 있지. 근데 집에 가는데 드는 비용이 5,000원이지. 그럼 저는 10,000원을 빌려줘요. 10,000원을 빌려줘요. 1,000원으로 뭐 그때는 1,000원이면 됐거든. 담배를 사고 담배를 하나 피면서 집까지 걸어가요.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대신 여기서 생색을 내야 돼요. 난 지금 11,000원이 있다. 그러면 거의 돈을 다 빌려준 거잖아요. 그 10,000원을 빌려주면 상대방은 이제부터 내 사람이 돼요.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사람 장사잖아, 인생은. 그치? 사람 장사예요. 혼자 아무리 능력 좋아도 해결 안 됩니다.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여줘야 돼, 지갑을 이렇게. 없다. 카드 보이면 안 됩니다. 없다. 이렇게. 옛날엔 카드가 없었으니까, 우리 때. 그래서,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하고 쭉. 하지만 상대방은 속고 있는 거지. 왜 속고 있는 거죠? 항상 신발 안에는 10,000원이 있어요. 집에 갈 돈은 언제나 준비해 놓고 살죠. 준비는 해야죠.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속은 거지.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럼 된 거지. 그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 너와 나의 관계, 내가 5억을 빌려줬는데 말이에요. 이제 얘 돈을 안 갚어.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그럼 갑하고 을하고 둘만의 문제잖아요. 야, 돈 내놔.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5억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몰라.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1억을 빌려준 줄 아는 거야. 그냥 제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냥 괘씸할 뿐인 거야. 그래서 1억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5억을 빌려준 건데 1억만 빌려줬다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법원에서 막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야 너는 진짜로는 5억 빌려줬잖아. 빨리 5억 달라고 해야 돼. 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만 할 뿐이에요. 왜 그렇지? 그거는 그냥 너와 나의 문제니까. 둘만의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공법상 행위예요. 공익과 관련성을 맺고 있고 또 특이하게도 제3자의 행정행위라거나 일반 처분이라거나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은 되도록이면 정의를 실현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그만큼 커요.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법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26조에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직권심리주의.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권탐지, 직권증거조사 이런 게 아니라 애매하게 직권심리라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권탐지가 인정된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딱 끝내겠어. 뭐 아니면 직권증거조사까지 인정한다. 그러면 뭐 인정하겠어. 직권심리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 민사소송에서도 직권증거조사는 인정돼요. 직권증거조사는 인정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서 특수하게 인정되는 거는 직권주의 중에서 어느 부분이야? 직권탐지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권탐지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심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인정 범위,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변론주의는 철저히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게 변론주의인 건데 변론주의를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되면 진짜 그대로 주장한 사실만 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지만 전혀 주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이에요. 이건 직권 증거조사만 인정된다는 거야. 직권 탐지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변론주의 보충설. 얘는 직권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직권 탐지도 일부 인정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남겠죠?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설은 이건 직권 증거조사를 넘어서 입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증거조사하는 거 그걸 넘어서 전면적으로 직권 탐지를 전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 탐지주의설에 따르게 되면 변론주의는 아예 포기당하는 겁니다. 변론주의는 취소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맞겠는가 했을 때 극단적으로 1설하고 3설을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이 직권심리주의를 즉 직권탐지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진실 발견의 가능성은 그만큼 제고되겠죠. 그런데 이걸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죠. 주장한 것만 심리하면 되는 건데 이거저거 다 찾아가지고 진실 밝히지 못하면 다 법관 책임이야. 이거 무서워서 재판하겠나? 그치?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건 변론주의 보충설이 된다. 그래서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증거조사는 인정이 되는 게 맞고요. 직권 탐지가 맨 위에는 X, 중간은 세모, 밑에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가 맞다는 거예요. 세모가. 그러면 판례 보게 되면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랬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라는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명시적 주장을 안 했어요. 근데 소송 자료에 일건 기록 현출되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도 할 수는 있대.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A라는 요건 사실에 대해서 A라는 사유예요.
A라는 요건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요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주장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명시적인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B라는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를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뭐라고요? 얘가 1건 기록 현출되어 있다면 제출한 소송 자료에 서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현출되어 있다면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건 기록 현출되어 있다는 건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A라는 사유로부터 B라는 사실, A라는 사실로부터 B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면 이거야.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면 1건 기록 현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판례는. 그러면 A 사유로부터 B 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냐? 하니까 또 판례가 또 설명을 해요. 그거는 명시적으로 주장된 A 사유와 주장되지 않은 B 사유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공통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럼 A의 주장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B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주장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주장된 거나 다름없다. 이 연결고리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판례가 B 사유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겠는가? 명시적 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건 기록 현출되어 있으면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인데? 주장된 사실로부터 합리적 의심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런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이게 A 사유하고 B 사유 사이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A 사유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A 사유라는 뜻인 겁니다. 공통성이 인정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기사동에 대한 판단은 뒤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갖고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기사동의 법리는 모든 법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증책임의 주관적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주장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심리를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누가 입증하냐 이거지.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민사든 행정이든 간에 직권 증거조사는 전면적으로 인정된다며. 그래요. 근데 왜 누구한테 입증 책임을 독박을 씌울 것인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논의를 왜 하니? 법원이 알아서 증거조사한다며. 맞긴 한데 법원이 얘네가 이제 주장을 했죠. A라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그럼 법원은 A라는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판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할 때도 있고 그래요. 조사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자료를 숨겨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이 찾는 게 법리적인 문제보다 실제로 자료 증거 찾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 다 숨겨버렸어. 다 파쇄해버리고. 그래서 법원이 조사를 해봤는데도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존부, 그것이 진실한 주장인지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럼 법원이 야 내가 조사해봤는데도 모르겠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야 재판하지 말자. 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재판은 어쨌든 끝내야 돼요. 재판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보고도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도출을 해야 되는 거야. 결론 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누가 이겼다. You win.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원고 피고 네가 이겼어. 원고가 이겼어. 피고가 이겼어.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한 명의 손을 뿌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준은 언제나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규정짓는다. 뿌리칠 놈을 찾는 거야. 뿌리칠 놈을. 내가 조사해봤지만 불분명해. 그러면 누가 패소 위험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 그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권 증거 조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의 분배는 여전히 그 의미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는 걸까? 거기 보면 이상한 학설들이 있죠.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위해야 되는 거니까 쥐가 적법하게 했다는 건 네가 입증해 임마. 이렇게 보는 거야. 단순 무식하죠. 그치? 원고 책임서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공정력 그거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공정력을 물고 늘어지는데 공정력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공정력을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볼 때하고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볼 때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 처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A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처분이 적법이고 위법이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적법이야. 위법이야. 근데 공정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갔어요. 적법이야. 위법이야. 이렇게 했는데 공정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했어. 위법이죠. 위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공정력이 있으니까 위법한데 여전히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력이 없으면 이건 무효다. 위법이고 무효다. 물론 적법은 유효죠. 적법은 적법이면서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력이야.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거에 있었어. 지금은 뭐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들다가 목 잘리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적법이고 유효하다. 얘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얘는 물론 적법이고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바뀌어요? 여기는 공정력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바뀐 거죠. 유효 무효가. 여기에는 공정력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뭐가 바뀐 겁니까? 여기는 적법 위법이 바뀐 거잖아. 뒤에 있는 유효 무효는 그냥 딸려온 거야. 그냥 딸려온 거고 사실은 적법 위법이 바뀐 거잖아요. 왼쪽을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불러요. 유효성 추정설. 공정력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유효성 추정설. 유효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다. 얘는 공정력이라는 것은 적법성 추정설. 아예 당연 무효만 아니면 적법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통설 판례가 되는 것이고 옛날에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런 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적법성이 공정력이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했잖아. 취소용 같은 경우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취소용 같은 경우에. 그쵸? 밑엔 무효하기성 제기하는 거잖아. 여기가 취소이잖아. 그러니까 공정력이 존재하는 이상 쟤는 지금 처분이 적법한 걸 추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니까 위법하다는 것은 거꾸로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출발 자체가 틀렸어요. 법률요건 분류설입니다. 법률요건 분류설. 이게 통설 판례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노동위원회 이런 거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노동위원회 얘기했던 거. 원래는 만약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도모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의 입증 책임 분배는 법률요건 분류설이거든. 근데 돈이 없고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 제도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호위, 중노위 타고 들어가서 소송까지 갔어요. 재심 판정, 취소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만약에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이렇게 한쪽에 독박을 씌우는 기준을 세워버리게 되면요. 같은 사건이잖아, 결국. 갑이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처분이 나왔던 동일 사건인데 저쪽에서 민사소송 들어갔을 때의 결론하고 이쪽에서 행정소송 들어갔을 때의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게 부당해고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판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입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지거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사법원하고 행정법원의 판단이 모순 저촉되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한쪽의 길을 막아야죠. 그렇죠? 두 길을 열어놓고 나서 두 개의 결과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용인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사소송 쪽하고 우리 쪽하고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뭐래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똑같이 법률요건 분류설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결론입니다. 이거 기준 바꿔버리면 난리 납니다. 엉망진창돼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추운데 따뜻하니까 되게 아늑하죠. 고구마 구워 먹고 싶지 않아요? 그치? 따뜻하면은 엄마가 생각나. 예.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엄마는 엄마고, 예. 어렸을 때 엄마 품은 엄마 품이야. 예. 그래서 이게 따뜻하잖아. 그러면은 군고구마 사다가 엄마하고 엎드려서 비디오 빌려다 놓고, 요즘 비디오 안 빌려다 보죠. 그죠? 비디오가 아니라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 그치? 예. 비디오 빌려다 놓고 틀어놓고, 예.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엎드려갖고, 하나는 비디오 보고, 하나는 만화책 보고, 하나는 인형놀이 하고, 그냥, 이게 겨울방학이거든. 네, 아무 생각 없는. 네, 공부라는 걸 안 시켰다고 했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그런 걸 엄마가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또, 아이스크림하고, 야, 뭐, 먹고 싶으면 다 사와! 막 그래. 그럼 안방에다 쭉 깔아놓고, 아빠 올 때까지 이렇게 있어. 아빠 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그치? 다 숨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따뜻하면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상의 요건 사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상의 요건 사실이 있겠지.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한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뭘 주장하고 뭘 입증하는 거예요? 얘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음주운전했다라는 거는 누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 행정청이 해야 될까? 원고가 해야 될까? 원고가 해야 돼요? 피고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음주운전을 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저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어요? 지방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 요건 사실의 존부를 입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존재를 입증하는 거야. 존재를. 항상 플러스 방향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의 존부를 입증한다 그러면 존재는 지방경찰청장이 입증해야 되고 부존재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없는 거잖아. 그치? 존부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존재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 제가 가지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하고 피고 중에 내가 입증해야죠. 왜? 그건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동안에 이거 파쇄해가지고 지금 없어 라는 거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고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부당 공동 행위를 해가지고 누구죠? 그 두유 가지고 장난친 회사? 두유 갖고 장난친 회사. 정식품 먹으면 안 돼요. 예, 정식품 거. 예. 정식품하고 누구하고 셋이서 장난질했어요. 걔네들 셋이 합쳐서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거든요. 정식품이 거의 50%. 얘가 1타야. 그 다음이 삼육두유. 얘가 2타야. 그 다음이 매일유업. 얘가 3타야. 얘는 셋이 모이는데 1등이 2등, 3등을 불렀어요. 예. 술집을 불렀겠지. 그치? 예, 불러서 쿵짝쿵짝 했단 말이야. 무슨 쿵짝쿵짝을 했냐면 우리 지금 사람들한테 막 우리 뭐 학원들도 막 선물 막 이런 거 공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거저거 서비스 하던 거 하지 말자. 예, 하지 말자. 증정품 주는 거 다 없는 걸로 하자. 다 같이 안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다 같이 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 막 할인 정책 들어간 거 다 정가 그대로 다 받자. 예, 서로 지들끼리 합의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부당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짓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실을 첩보를 받은 거예요. 알게 됐어. 근데 그 첩보를 다시 역시 힘이 세 정식품이 첩보를 또 얘도 알게 된 거예요. 공정위가 알게 됐다는 사실을 지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민하게 뛰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공정위로 막 달려가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자진 신고를 해요. 그리고 조사 협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62하고 메일유업하고 왔다 갔다 했던 자료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제출해버려. 다 제출해버려. 그러면 과징금을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거든. 아주 그냥 재빠르게 움직인 거지, 발빠르게. 이랬을 때 있잖아. 부당 공동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든. 얘네들 어쨌든 부당 공동행위를 했잖아.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그래서 정식품한테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조사협조를 하게 되면은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면제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진신고했고 나 조사협조한 사람 맞다라는 건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품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요, 그게 침익적 처분이에요. 적극적 처분, 그 다음에 그게 수익적 처분입니다. 소극적 처분, 얘는 적극적 처분으로 다투게 되고 거부 처분, 소극적 처분으로 다투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나누죠. 적극적 요건은 플러스 방향이잖아. 저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저 침익적 처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는 겁니까? 국가한테 유리한 거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침익적 처분의 소극적 요건, 이건 뭘까? 방금 얘기한 걸로 치게 되면은 자진신고, 조사협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부과라는 침익적 처분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또는 뭐 조세부과 처분 세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과세 요건에 나 해당한다. 나는 면세 대상자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소극적 요건 마이너스. 이건 누가 주장 입증해야 돼? 이건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적 처분이에요. 영업 허가. 나는 허가 요건은 모두 갖췄는데요. 라는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플러스 수익적 처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원고가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원고한테 수익적 처분이 나오는 거잖아. 얘 지금 뭐 한 거야? 거부처분 취소용 제기한 거잖아. 소극적 처분, 거부처분 취소용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그 정보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정보 공개 결정이라는 수익적 처분의 소극적 요건이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얘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 라는 건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피고 쪽이 되는 거죠. 피고. 수익적 처분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불문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불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비평신작, 목동 부실사라는 게 있다고 했죠? 비평신작.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기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다 출제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알겠지? 사실오인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2니? 라는 문제도 있어요. 유치짬뽕으로. 잘 몰라요, 사람들. 그냥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야 불문법 원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신뢰보원칙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선보처인반이라는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 반하는 후행조치 나중에 배워요. 이런 식의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알겠어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하고 차이점 뭐냐면 위에 성문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요건에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불문법은 여기서 끝나요. 뭐 1, 2, 3의 요건 1, 2, 3 또 가면 좀 그렇지. A, B, C의 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은 위법이다. 이게 불문법이거든. 이게 불문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장 입증한다는 것은 이 1이나 2나 3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고 A나 B나 C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도 불문법도 법이니까 당연히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누구한테 유리해요? 요건을 갖추면 처분은 위법이 되잖아요. 그치? 처분은 위법이 되잖아. 처분이 위법이 되면 원고하고 피고 중에 누구한테 유리하다? 원고한테 유리하다. 원고한테. 그래서 여기는 원고가 입증을 한다. 예,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원고가 입증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재량의 하자입니다. 재량의 하자. 재량의 하자는 원고가 입증한다. 여기까지가 입증책임 분배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야. 우선 쉽게 말을 하게 되면요. 갑하고 동작군청장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건 타인 간에 계속되는 소송이 있는 거야. 남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싸우는데 둘의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나한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럼 나는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둘의 싸움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나의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예. 조국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한총련 진군가지. 예, 그죠? 네. 어떻게 부르는 거였지? 까먹었다. 오!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갔나 봐요. 예. 한 100만 번은 불렀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전대엽 참가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노래가 좀 더 좋아요. 멋있거든. 전대엽의 깃발 아래 이렇게 들어가거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이, 말고. 예, 그래서, 예. 우리 매직 행정법 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오시면 제가, 예, 다음 수업에, 무료 수강증, 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찬가 이런 거, 네. 예전에 제가, 행정쟁송법 쪽에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거 있잖아요. 예, 한 몇 년 전에 추석에, 예, 그냥 나는 선물이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행정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추석 때 노래방 가서 녹음해갖고 보내는 사람한테는 무료 수강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 보냈거든. 못 줬어요. 노래 너무 못 불러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내가 달라고 한 거잖아. 놔두려고 한 게 아니잖아. 난 안다고 내용. 예. 근데 진짜 정말 학생들한테 나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야, 그래 불러놓고 그걸 나한테 보내는 것도 웃기다 진짜. 야, 그걸 나한테 들으라고? 그 학생들 보낸 학생들이 고맙긴 한데 그 학생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예,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쳐다보고 싶지 않아. 막, 예. 글을 불렀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그치? 네. 그랬어요. 뭐라고. 갑하고 행정청하고 싸웠는데, 이 친구들의 싸움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싸움에 참가해야지. 그치? 참가해서, 예. 한 사람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고를 도와줄 수도 있고, 피고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게 싫어. 그럼 나 누구 도와줘야 돼요? 피고 도와줘야지. 기각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 난 싫어. 그럼 누굴 도와줘야 돼? 원고.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잖아. 이 소송의 밖에 있는 소송상 제3자. 제3자가 소송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갈 때도 있고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인용 판결을 방지하러 들어갈 때도 있고 기각 판결을 방지하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생길까? 그럼 여러분 피고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가는 거하고요 원고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가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 피고 도와주러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입니다. 지금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경호자소송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호자소송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행정청이 있지. 이 행정청이 을이라는 친구한테 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이렇게 했거든. 그럼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죠? 예.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럼 얘한테 이 처분은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야? 허가해줬으니까 얘한테 수익적이죠. 근데 이 처분은 누구? 갑.
갑한테. 얘는 누가 돼요? 얘는 처분의 제3자죠. 제3자한테는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야? 침익적이죠. 경혼관계니까. 쟤한테 허가해주면 얘한테 허가를 못해주는 상황이잖아.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상호관계. 그래서 얘한테는 침익적인 거야. 그러면 누가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겠지. 얘 소송을 제기해요? 네가 원고다. 얘가 원고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얘가 피고가 됐어요. 얘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소송의 당사자죠. 소송의 당사자인데 얘는 누가 돼요? 소송상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 피고가 되는 거고 얘는 소송의 제3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소송상 제3자인 을은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기는 행정청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갑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행정청을 도와주고 싶겠죠. 피고 승소를 보호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도와주러? 얘를 이렇게 도와주러 소송 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가를 한다. 그러면 피고가 누가 되는 거야? 이 둘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소송을 참가하게 되면은 이 소송이 얘까지 포함해서 싸움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싸움이. 그럼 이렇게 싸움이 커지게 되면 얘네 둘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가 뭐가 돼? 공동 피고가 돼. 공동 피고. 얘가 원고죠. 그러면 싸움은 2대 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소송 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소송상 제3자가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도와주러 그 사람의 승소를 보조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2대1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처분 이런 거 생각해봐. 불특정 다수인한테 행해진 처분이야. 행정계획 같은 거야. 그런데 갑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동네 사람이야? 여기 그린벨트 묶였어? 그린벨트 묶였으면은 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 않고 또 가격도 땅값도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주민 중에 갑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옆집 아저씨 을이 들어간다면 누구 도와주러 들어가겠어? 원고 도와주러 들어가겠어? 피고 도와주러 들어가겠어? 원고 도와주러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경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상황,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우선 기준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원고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이름이 뭐냐면 참가인이에요. 참가인이 원고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죠. 아까 일반 처분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는 옆집 아저씨가 도와주면은 원고 갑하고 을하고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여기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제3자유 행정이에요. 이게 제3자유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인 제3자유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피고의 승소를 보좌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공동 피고의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기준이야. 이노마가 기준이야. 이노마가 기준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보통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제3자효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그냥 한번 우선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고 단효적 행정행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단효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단효라는 것은 이거는 단독효라는 거야. 단독효. 효과가 수익, 침익 한 개만 있다는 거야. 수익만 있거나 침익만 있거나 이런 거야. 복효적 행정이라는 거는 복수효과라는 거야. 복수효과.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효적 행정행위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혼효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혼효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어요.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 제3자효 행정행위의 다른 이름이 이중효적 행정행위예요. 이중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데 혼효적 행정행위 얘는 뭐냐면 혼합효예요. 혼합효.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관이 붙는 거야. 부관.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주된 행정행위는 상대방한테 수익적이에요. 근데 기부채납해라. 야, 저 진입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좀 기부채납해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이게 뭐야? 침익적이거든요. 침익적이거든. 한 사람한테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이게 혼합효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3자의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 이 제3자의 행정행위는 이거는 일방 그 다음에 타방 해가지고 일방에게는 수익적이고 타방에게는 침익적이고 수익이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침익이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방향성은 모르는 문제예요. 하지만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이면 어쨌든 그것은 제3자의 행정행위인 겁니다. 제3자의 행정행위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제3자의 행정행위. 제3자의 행정.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소송재판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소송재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안재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판결 이후 상황도 한번 보세요. 판결 이후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게 되면은 제3자의 행정이기 때문에 논의 나오는 부분이 여기는 원고적격이에요. 원고적격. 본안재판에서는 제3자의 소송 참가입니다. 소송 참가. 법원의 판결에서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제3자 효, 대세효입니다. 제3자 효예요. 대세효. 판결 이후에서는 제3자의 재심 청구입니다. 재심 청구.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 원고적격을 확대합니다. 원고적격을 확대한다라는 것은요. 얘네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얘네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얘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원고적격을 확대해. 처분의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갑에게 인정을 하잖아. 그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얘는 갑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소송 참가. 그러면 갑하고 행정처하고 싸워서 을의 운명이 결정적 짓게 되기 때문에 을이 소송에 참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소송상 제3자인 참가를 안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참가를 안 한 소송상 제3자인 을에게까지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시키기 위한 거야. 갑을 구제시키기 위한 거야. 그런데 판결이 인용 판결이 나오면 대세효가 인정을 되기 때문에 저 판결에 의해서 을의 운명이 결정받게 되죠. 을의 운명이 결정받게 되니까 그 기판력을 깨고 다시 합시다라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 청구, 재심판 청구, 재판을 다시 하자는 거거든. 이거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거야? 이거는 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이거예요. 서로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제3자의 행정위가 만들어내고 있는 타임라인에 따른 상황이에요. 이게 다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라고요? 얘는 처분의 제3자라고요. 제3자 보호를 위한 거야. 얘는요 소송상 제3자라고요. 소송의 제3자라고. 처분의 상대방이죠. 얘는요 처분의 제3자라고요. 처분의 제3자. 얘는 소송상 제3자죠. 소송상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제3자의 행정이니까. 제3자 행정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제3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필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본안재판에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제3자의 재심 청구하고 이거 두 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판결이 효력에 가게 되면 이 대세효를 배우는 거고 소송 요건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원고적격을 배웠던 겁니다. 제3자의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나오는 논점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가 심청구까지 들어가고 이건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소변경까지 가고 하는 게 되겠죠.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4시 20분이네요. 4시 20분. 네, 20분이니까 35분까지 쉬시고요. 35분까지 쉬시고 6시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3교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